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수요일엔 바다 톡톡 강연을 하게 된 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의 차현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는 깊은 바닷물도 흐른다, 따뜻한 행성, 그리고 물의 여행이라는 주제입니다. 부제로 바다를 알면 기후가 보인다를 달았습니다. 바다를 알면 어떻게 기후가 보일까요? 저와 함께 그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윌리엄 터너가 1840년에 발표한 노예선이라는 작품입니다. 원래 제목은 죽은 자와 빈사자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노예 상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보스턴 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작품 전체를 보면 뭔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실제로 그림 한가운데 굉장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노예선이 떠 있고 그 주변으로는 거친 파도 속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주로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인데요. 그 주변으로 물고기들도 달려들고 또 갈매기 같은 새들도 달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에 횡행하던 노예 제도에서 노예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들어있지 않고 상품보험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생겨서 배가 조난을 하거나 아니면 노예들이 병들어서 도저히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면 그 노예들을 바다에 전부 던져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노예들이 인간인데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게 된 것이죠. 그런 사실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터너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때 당시 노예 매매선의 선장이 했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노예선 중에 Earl of Halifax라는 노예선이 있었는데 그 베이 선장 앨리스가 서아프리카로 가는 도중에 그 적도의 해역에서 수심별로 수온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이 앨리스라는 선장은 와인을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적도 지역을 지날 때마다 와인이 너무 뜨거워서 맛이 없다 보니 그걸 깊은 바다에 내려서 식혀서 마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노예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서 주로 적도 지역을 왔다 갔다 했지만 노예선을 운행하는 선장들은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적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수온이 상당히 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선장이 측정을 해봤더니 표층 해수는 29도씨라는 굉장히 뜨거운 물인데 약간 밑으로 내려가서 1500m까지 물통을 내렸더니 수온이 12도씨밖에 안 되었었다고 합니다. 물이 올라오면서 따뜻한 표층수하고 섞였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1500m의 물은 12도씨보다 더 낮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실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열대의 깊은 바다에는 찬물이 있어 하고 굉장히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벤자민 톰슨 경이 아마도 열대지방에 있는 그 차가운 해수는 분명 대서양의 차가운 극지 해역에서 흘러내려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발표를 하죠. 하지만 당시에는 심해의 수온을 정밀 측정을 할 수 있는 온도계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연구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최초로 심해의 수온을 제대로 측정하기 시작한 것이 1872년 챌린저호 탐사 때부터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전도 온도계라는 걸 써서 심해의 수온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측정 결과를 보니 극지역이건 온대지역이건 또는 적도지역이건 간에 심해 약 400m 이하의 수심에서 채취한 물은 모두 1도씨에서 5도씨 그 정도로 아주 차가운 물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도 지방인데 표층의 수온이 29도씨인데 밑으로 내려가면 그 심해에는 찬바닷물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차가운 바닷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잠깐 대화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사진은 Perseverance라는 화성 탐사 로버입니다. 로버라는 것은 탐사선에 바퀴가 달려서 스스로 움직이면서 탐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로버라고 하는데요. 2020년에 나사가 화성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이 Perseverance 로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과연 화성에 생명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는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성에서 물을 찾기 위한 연구는 초기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피닉스호가 2008년에 토양에서 마치 얼음이 박혀 있다가 기체로 승화해버린 것 같은 그런 흔적을 찾아냅니다. 이 사진 속에 반짝반짝거리는 보실 그 흔적인데요. 이 사진을 지구 쪽으로 전송해오고 나서 과학자들은 열심히 또 물의 흔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오디세이라는 탐사선이 보여준 자료가 이 물고기 모양으로 생긴 연흔입니다. 강물이라든지 이런 물이 흘러갈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물고기 모양의 연흔이 화성의 표면에 있는 그런 사진을 보내준 것이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화성에 물이 정말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물이 있었는지, 과거에 물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화성에 물이 있는지를 집착적으로 찾았을까요? 그것은 물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겠죠. 생물체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지구가 생명의 행성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주변에 워낙 생물체가 많다 보니 지구가 생물체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생명의 행성이라는 그 경이로운 사실을 상당히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이외의 어떤 행성에서도 아직까지는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죠. 그래서 우주상에서 굉장히 유일하게 생명의 형성으로 현재까지 알고 있는 그런 행성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생명의 행성이 된 것은 1차적으로 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생명체들이 다양하게 번성할 수 있는 적당히 따뜻한 기후 때문입니다. 지구가 생명의 행성이 되었던 그 조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태양이라는 에너지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본적인 소스가 태양인 것이죠. 그리고 2번째와 3번째 조건은 태양과의 거리가 적절하게 위치하면서 또 지구의 크기가 아주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는 수성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태양에 가깝게 있다 보니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생물체가 살기 어려운 곳이 되었죠. 지구가 적당히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들어오면 지구를 데우고 나서 다시 우주로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와 지구에서 다시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평형으로부터 지구의 온도를 계산을 해보면 지구가 가지는 평균 기온은 영하 18도가 됩니다. 그런데도 실제 지구의 평균 온도는 오히려 영상 15도씨이죠. 무려 이 에너지의 수지 균형으로부터 계산된 것과는 33도씨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지구의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구의 대기층이 담요 역할을 해서 온실 효과를 냅니다. 그 온실 효과 덕분에 지구는 상당히 따뜻한 기후를 갖게 된 것이죠. 온실 효과가 어떤 대기 성분들 때문에 생기는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주로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죠. 화성의 경우를 예를 들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지구의 1.5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크기가 지구보다 굉장히 작죠. 그러다 보니 대기의 사이즈도 굉장히 작습니다. 화성의 경우에는 대기 구성 성분의 96%가 이산화탄소이지만 대기층이 너무 작습니다. 행성이 작다 보니 대기층도 작은 것이죠. 그래서 온실 효과가 별로 없어서 영하 53도씨의 얼어붙은 행성이 되었습니다. 금성의 경우에는 좀 반대되는 경우죠. 크기는 지구하고 비슷한 그런 크기인데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지구보다 훨씬 가까운 0.7, 즉 지구보다 한 70%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금성의 경우에는 지구하고 사이즈가 비슷한데 대기의 98%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너무 크게 나타납니다. 지나친 온실 효과 때문에 평균 기온이 465도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죠. 자, 이렇게 제가 3가지 지구가 생명의 행성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과연 그런 조건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온화한 기후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구가 이렇게 온화한 행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구의 자체적인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도 지역이나 극지역이나 똑같이 들어옵니다. 똑같이 들어오는데 보시다시피 적도 지역은 아주 좁은 면적에 같은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 극지역은 입사각이 다르다 보니 넓은 지역에 동일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단위 면적당으로 따지면 극지역으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적도 지역에 비해서 훨씬 적은 거죠. 말하자면 위도에 따라서 아주 불균형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한 불균형 때문에 극지역은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보다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더 많아서 열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또 적도 지역은 나가는 열에 비해서 들어오는 열이 너무 많아서 열이 과잉된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서 열이 너무 많은 적도 지역의 이 열이 극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겨울철에 창문이 있는 방의 반대편에 히터를 놓고 히터를 켰을 때 하고 같은 효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문이 있는데 히터를 켜놓으면 히터 근처에 있는 공기는 데워져서 위로 상승하죠. 상승한 공기가 천정에 부딪혀서 수평으로 이동을 하고 창문 근처로 오면 다시 하강을 합니다. 창문 근처에 있던 공기는 차가워지죠. 외기가 차니까 차가워져서 밀도가 커져서 밑바닥을 향해서 쭉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히터에서는 상승 기류, 창문 근처에서는 하강 기류가 있어서 전체 방안을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겨울철 날씨가 추울 때 히터는 방안 전체의 공기를 비슷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도 지역에서 열 과잉으로 인해서 공기가 데워지면 뜨거워진 공기는 밀도가 낮아져서 위로 상승합니다. 대기 상층으로 상승을 하죠. 그렇게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대기 상층부에서 극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극지역으로 이동을 하다가 극지역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다시 하강을 해서 지표면을 따라서 적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커다란 셀의 형태로 순환 기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적도 지역의 따뜻한 열이 극지역으로 가고 극지역의 차가운 공기가 적도 지역으로 내려오는 이런 대기 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극지역의 차가운 공기와 적도 지역의 따뜻한 공기가 섞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실제로는 극지역에서 이렇게 끝까지 가지를 못해서 적도에서 30도, 30도에서 60도, 60도에서 90도 이런 식으로 위도별로 30도와 60도 지역에서 셀들이 나뉘어집니다. 이런 3개의 셀을 통해서 적도에서 30도, 30도에서 60도, 60도에서 90도 사이의 하나하나의 순환 셀이 만들어지면서 대기 순환을 통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해들리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순환을 통해서 저위도 지역에서는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발생하고
중위도 지역에서는 편서풍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바람들은 각각 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열 과잉 지역과 열 결핍 지역의 공기를 서로 혼합시켜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사가 레이더 산란계로 측정한 풍향과 풍속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대기 순환을 통해서 지표면상에 아주 대규모의 바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지구의 기후가 온화하게 된, 그런데 기여한 지구의 자체적인 노력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 지구가 가진 자체적인 노력은 바람이 생기면서, 즉 대기순환에 의해서 생긴 그 바람이 바다의 표층 해수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 표층 해수의 움직임을 우리는 표층 해류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북태평양의 큰 고리, 남태평양의 큰 고리, 그리고 북대서양, 남대서양의 각각 큰 고리 모양의 해류 패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태평양 그리고 대서양 각각 커다란 대야에서 손으로 이렇게 휘저었을 때 물이 도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층에서 관측되는 표층 해류의 움직임인데요. 이 표층 해류의 움직임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생기는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태평양의 경우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 비키니 환초에서 1954년에 미국이 실시한 수소폭탄 실험이 그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던 그 근처에 일본의 다이고 후쿠류 마루라는 참치족 어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수소폭탄 실험을 했기 때문에 외항선을 타고 있던 선원들이 대부분 방사능 낙진에 상당히 피폭이 많이 되었었죠.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 어선에서 잡은 참치도 모두 폐기 처분했습니다. 당시에 태평양에서 조업을 하던 많은 어선들이 잡은 물고기들 중에서 500dpm 이상의 고농도 방사능에 피폭된 물고기들은 모두 다 버렸는데, 그 버린 물고기들을 잡은 선박들이 주로 어디에서 조업을 했는지 일본 정부가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실험을 했던 자리는 비키니 제도였는데 남태평양이죠. 그런데 물고기를 폐기한 그 선박들이 조업을 했던 자리를 보니 남태평양뿐만 아니라 일본 근해에 있는 선박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렇게 태평양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분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태평양 전체를 순환하고 있는 쿠로시오 해류 때문에 비키니 제도에 있던 방사능이 높은 물이 이동해서 그 물고기들이 피폭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사에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태평양의 순환 해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서양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에 뉴욕과 런던 사이에 우편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하게 뉴욕에서 런던으로 가는 우편물은 제 시간에 도착을 하는데, 런던에서 뉴욕으로 오는 우편물은 항상 2주에서 한 달가량 늦게 도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우정국장으로 있던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 사실을 알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결과, 선박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을 때 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 즉 뉴욕에서 런던으로 가는 그 길목에 멕시코 만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엘버트 대공 같은 사람은 이 대서양에서 해류의 흐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탐사를 합니다. 유리병과 나무통 같은 것들을 대서양 전체에 퍼뜨려서 그 중에 회수한 것들이 어디서 회수가 됐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멕시코 만류가 미국의 동해안을 거쳐서 영국, 북유럽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 외에도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해상사고가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그림에 있는 오리는 아이들이 목욕을 할 때 가지고 노는 바스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오리가 중국에서 1992년 오리를 잔뜩 실은 컨테이너선이 태평양을 지나가다가 그 중에 몇 개의 컨테이너를 바다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때 바다에 떨어진 저 오리들이 해류를 타고 이동을 해서 전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는데 그중 일부가 태평양을 건너서 북극해를 지나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2007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에 5센트밖에 하지 않는 저 바스토이인 오리가 하나에 100불 정도로 경매에 붙여진 경우도 있었는데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즉, 표층 해류가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돼서 엄청난 순환율을 이루면서 흐르고 있다는 걸 알려준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태평양 그리고 남태평양, 북대서양, 남대서양 이렇게 각각 커다란 고리 모양의 환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분명히 표층 해류를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렇게 고리 모양의 환류가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코리올리 효과 때문입니다. 맨 왼쪽의 그림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위도 지역은 편서풍이 불고 있고 저위도 지역은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풍,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이 붑니다. 이 바람들이 표층의 바닷물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코리올리 힘이 작용해서 북반구에서는 물은 바람의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물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세 번째 그림의 고리 모양의 환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전체 대양에서 각각 고리 모양의 순환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순환류는 결국 바람이 그랬듯이 극지방의 차가운 물과 적도 지역의 따뜻한 물을 또 섞어주는 역할을 해서 극지방이 계속 추워지지 않고 또 적도 지역이 계속 더워지지 않게끔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표층 해류의 움직임은 요즘은 주로 인공위성과 그리고 바다에 띄워놓은 아고스라는 부표를 사용해서 일어납니다. 인공위성이 이 자료들을 지상에 있는 실험실과 지상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이 자료를 해석하게 되죠. 전 세계 바다에 이렇게 많은 부표가 띄워져 있습니다. 지구가 하는 자체적인 노력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열대의 깊은 바다에도 찬물이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열대의 깊은 바다에 찬물이 있는 것은 앞에 여러 사람들이 극지방의 차가운 물이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찾아볼까요? 독일의 메테오르호가 1925년에 해류순환을 주 목적으로 해서 대서양을 탐사했습니다. 약 2년에 걸쳐서 대서양 여러 위도에서 횡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온과 염분 자료를 조사하고 그리고 대양저 지형조사까지 병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서양 심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수의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지도가 그 모습인데요. 매우 오래된 지도입니다. 북대서양과 남대서양을 종단해서 한 단면에서 염분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개 해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염분의 모습에서 마치 혓바닥처럼 길게 뻗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물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선들이 보여주는 게 등염분선이라고 해서 같은 염분을 가진 해수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등염분선을 따라서 해수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죠. 이 염분 분포를 가지고 이 연구 결과에서는 몇 가지 깊은 바닷물의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즉 남극의 표층에서 형성이 돼서 수심 깊은 곳으로 흘러내려와 횡단하고 있는 남극 저층수가 있고요. 또 북대서양의 그린랜드 앞바다에서 형성이 돼서 심층으로 내려와 다시 4,000m 수심을 따라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 부근까지 종단을 하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 중층수, 지중해수 이렇게 큰 흐름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바닷물에 어떤 수직적인 흐름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밀도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게 주로 수온과 염분의 변화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열연분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적도 지역은 열이 과잉되기 때문에 표층수가 가열된다고 말씀드렸죠. 극지역은 열이 결핍돼서 냉각됩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얼음이 얼게 되죠. 너무 추우니까. 얼음이 얼면 얼음 속에 있던 염분은 모두 주변의 바닷물로 다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염분이 주변 바다의 염분을 높이게 되죠. 해수의 염분을 높인 결과 그 해수는 원래보다 더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무거워진 해수는 밀도가 커져서 심층으로 깔아앉고 이것이 4,000m까지 깔아앉은 다음에 깊은 바다에서 움직이다가 더 밀도가 큰 물을 만나면 위로 상승을 하게 되고 이것이 표층 해류의 형태로 다시 북극 지역으로 돌아가는 이런 패턴의 순환을 하게 됩니다. 수평적인 모습으로 보면 저 그린란드 앞바다에서 NADW라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형성이 돼서 북대서양에서 형성된 심층수가 4,000m의 수심에서 미국의 동해안과 남미의 동해안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남극 저층수를 만나면 다시 힘을 받아 태평양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태평양까지 이동한 심층수는 태평양 중부 정도에서 힘을 다해서 다시 표층으로 올라와 더운 표층수가 되어서 북대서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극지역의 차가운 물과 적도 지역의 따뜻한 물이 또 한 번 섞여주면서 지구의 기후를 전반적으로 섞어주는, 즉 극지역은 지나치게 추워지지 않고 적도 지역은 계속해서 가열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큰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같다고 해서 이것을 Great Ocean Conveyor Belt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뜻밖의 핵실험이 밝혀준 힘의 흐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Great Ocean Conveyor Belt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 증거 자료가 된 것이 핵실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960년대 초까지 각국의 핵실험 경쟁에 의해서 북반구에는 핵실험의 결과로 나온 삼중수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성층권으로 날아간 삼중수소들이 북반구의 강우가 되어서 빗물로 북반구의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가게 된 거죠. 북반구의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간 그 삼중수소가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았기 때문에 1970년대가 되어서 사람들은 그때 방출된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간 삼중수소가 과연 어디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1972년과 1981년의 탐사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삼중수소가 전 세계 바다에 골고루 퍼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삼중수소는 물론 전 세계 바다의 표층에 퍼진 부분도 있지만 가장 놀라운 결과는 북대서양의 북위 60도, 70도 되는 해역에서 약 수심 4,000m의 해역까지 삼중수소가 내려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아까 염분의 분포에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져서 약 4,000m의 수심까지 하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이 삼중수소의 수직 분포에서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심층수를 통해 또다시 전 세계의 바닷물은 또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섞여줌으로써 서로 혼합되는 온화한 기후에 또다시 보탬이 되는 그런 관계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바다를 알면 기후가 보인다고 했는데 바다와 기후가 무슨 관계인지 제가 3가지 요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지구가 가지는 첫 번째의 노력을 통해서 대기순환을 통해 극지역의 공기와 적도지역의 공기가 섞여주면서 지구의 전체 기온이 평균적으로 유지하게 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극지역은 계속 추워지지 않게, 적도지역은 계속 더워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또다시 표층 해류가 적도지역의 따뜻한 물을 극지역으로 이동시키고 극지역의 차가운 물을 적도지역으로 이동시키면서 찬물과 따뜻한 물을 섞어주고 또 찬물이 가져다주는 온화한 그 기후를
북쪽 지방으로 전달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극지역과 적도 지역의 이 온도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심층 해류의 순환을 통해서 또다시 극지역의 차가운 물과 적도 지역의 따뜻한 물을 섞어주면서 열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 열이 이동되는 과정을 통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게 들어오지만 극지역이 계속해서 냉각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태양 에너지가 지나치게 많지만 적도 지역이 지나치게 더워지는 것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는 태양이라는 에너지원을 가지고 적절한 거리에서 적당한 크기를 통해 온화한 기후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가졌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도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을 전 지역에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온화한 생명의 행성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